싸우는 거가 사람들의 의미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에 잘 띄어야지 오히려 잘 싸울 수 있던 그런 시대니까요. 적에게 안 보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스프레이 두고 나가니까 이건 뭐 못 당하는 거죠. 옛날에는 숨으면 싸움이 안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무기의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한때 모여서 세력을 만들어 저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통신이 없으니까 모든 의사소통은 목소리와 시각 이 둘에만 의존하니까 지휘관도 자기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사기 진작도 해야 되고 또 지휘관도 잘 봐야 되고, 이러니까 눈에 잘 띄어야지 오히려 잘 싸울 수 있던 그런 시대니까요. 전통적인 어떤 잘 보이는 빨간색 대신에 식민지에 근무하는 병사들부터 카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카키라는 색깔이 영국군이 처음 썼습니다. 그게 사실 얼추 미국 독립전쟁 때쯤부터인데,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의 민병대가 자기 사냥용으로 쓰던 라이플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저교에 가까운 개념을 많이 썼어요. 이러니까 한 100m, 200m 밖에 있는 사람도 맞출 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적을 쏠 수 있으면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싸울 필요가 없고 더 잘 숨어야 되는 거고, 사냥하던 옷이니까 저 동물들의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군이 배운 거죠. 18세기 끝무렵 19세기 초반 사이에 영국군에서 이 라이플 연대라고 쉽게 해서 라이플로 무장한 부대들을 만들어요. 이 부대는 일단 사거리가 긴 라이플로 무장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숨는 게 오히려 이득이고 적에게 안 보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위장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한 녹색의 군복을 입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군복이 점점 안 보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잘 보이는 빨간색 대신에 식민지에 근무하는 병사들부터 카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0세기 초반 19세기 끝무렵에 보어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카키로 부서졌어요, 영국 군복 색깔이. 그러니까 1차 대전 초반에 원래 프랑스군은 어떤 과감성, 어떤 용맹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군목도 투기 진작을 위해서 되게 눈에 잘 띄는 진한 남색, 어두운 색깔이긴 하지만 되게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을 썼는데 뭐 숱하게 죽어나가니까 이건 뭐 못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변신시키는 KGGB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첫 번째 항공무장 체계입니다. 그런데 애초엔 이 KGGB 개발을 시작도 못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국내 개발로 갈 것이냐,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국외 도입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미국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1차 시험에서는 KGGB가 과연 날아갈까? 근데 다행히 날아가더라고요.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스튜디오에는 스마트 폭탄의 국산화를 이끈 주역 4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가연에서 KGGB 체계 개발을 책임지셨던 이대월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박기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연 항공기술연구원의 오종훈 수석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술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하시는 이은용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KGGB에 대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산화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눌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도 좀 환기하고 오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박사님께 이 KGGB는요, 이 무기체계 개발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에 어느 정도의 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이 무기체계로 좀 소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 과학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KT-1부터 해가지고 KA-1, T-50, FA-50, 지금 KF-X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제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투기로 개발하는 이 성장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항공무장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KF-X 사업이 갈 때도 우리나라가 항공무장을 개발을 못한다. 왜? 미국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항공무장 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패배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도 이거는 항공기 껍데기만 만들지 알맹이가 없는 전투기가 나온다. 우리 전투기는 항공무장이 없으면은 그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KGGB를 개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KT-1이 항공기 개발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KT-1이 지금 어떤 항공기 역사의 획기적인 한
포인트를 가졌다면은 항공무장의 KGGB가 바로 획기적으로 어떤 시발점이 되는 KT-1 항공기하고 같은 수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전투기에다 우리 무장을 달면은 향후에 수출하는데도 뭐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 국방과학기술 역사에서 KGGB가 상당히 중요하다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 첫 번째는 진정한 국산 항공기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진정한 무장을 우리 국산 무장을 달 수 있는 그래서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대지 무장 KGGB를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현재는 공대공 무장도 개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해가지고 국산화시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대 공뿐만 아니라 공대 하 무장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고 끝으로는 외부의 간섭도 없이 우리 무장을 이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고 우리 KGGB가 역사의 한 포인트를 이렇게 맡아서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을 좀 주셨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좀 네. 주셨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KT-1부터 시작해서 또 KF-X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 KGGB를 중심으로 해서 국산을 100%또 진정한 항공기 개발 국가로서 이 발돋움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국산 무기 체계가요 하마터면 개발되지 못할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원래 이 공군이요, 이 GPS 유도 키트를 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이 박사님께서 KGGB가 이제 국내 항공 무장의 시발점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배경을 이제 한번 그 역으로 옛날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 GPS 유도 키트를 그 만든 배경을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전에서 이제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그 정밀 폭탄을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정밀 폭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였는데 그러나 그 정밀 유도 폭탄 양식 어쨌든 획득하려는데 고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더 큰 현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자유낙하는 재래식 폭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유도 그 폭탄으로 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그 현안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벌써 그 1986년도에 재래식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그 변환할 수 있는 그 이제 GPS 유도 그 키트를 이제 개발해서 운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공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 대상 무기 체계고 획득을 그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그 롱샷을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에어로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락히드 마틴에서 인수를 한 차에 2000년도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롱샷을 소개하는 그 브리핑이 잡혔을 때 이런 중대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국가연에 이제 참석을 해서 같이 기술 그 브리핑, 기술 어떤 그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공군 플러스 이제 국가연하고 같이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술 브리핑을 그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국가에는 이제 나온 결론이 그 조금 전에도 이 박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KT-1 훈련기를 우리가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롱샷의 이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이제 의사 표시를 했고 국내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락히드 마틴에서는 이 이제 국내 항공 무장 개발 사례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그
외국의 항공기에 국산의 무장을 장착한다는 그 수출 승인이 안 될 것이다. 즉 엑스포트 라이언스가 요구되므로 그 국가의 독자 개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충된 그 의견 속에서 공군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내 개발로 갈 것이냐,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국외 도입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락히드 마틴에서 그 주장한테는 우리 국내 개발 무장의 사례가 없고 특히나 엑스포트 라이언스 수출 승인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국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국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 KT-1 개발 능력이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국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요. 이 공군은 GPS 유도 키트가 필요하긴 필요했죠. 예. 미국에서는 만든 롱샷이라는 키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국가인이 우리 힘으로 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요. 이 박사님,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공군이 무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무기를 공급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논쟁을 길게 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공군하고 방사청에서는 국산으로 개발하는 거는 좋죠. 좋은데 이 전력화하는데 사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 특히 기술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이 신기술이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얘기지만은요. 신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군에는 전력화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그리고 군에서는 우리를 믿으려면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는 그 락히드라든지 뭐 보잉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또 국내에 또 반대하는 또 의사결정권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을 제대로 시키고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걸 보여주려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시험을 해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체계 개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체계 개발 들어가려면 군에 소유제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군에서 소유제기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국가엔 자체적으로 뭔가 보여주자. 그게 할 수 있는 게 응용연구였어요. 그래서 그럼 응용연구가 원래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가장 위험한 거를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핵심 기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주로 어떤 시험실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대부분 응용연구였어요. 근데 시험실 상황에서 보여줘 가지고는 이거 군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군이 확실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 보니까 이 비행시험까지 하려고 그러면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산도 적고 기간도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비행시험을 보냈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구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응용연구 다음에 시험개발이라는 단계가 또 있는데 응용연구 단계에서 비행시험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죠. 저는 이해를 되지만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면은 군에서 절대 이거에 대한 믿음, 신뢰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사실 고생을 무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응용연구단에서 끝내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전투기에 달아야 될 거지만 그 당시에 우리 KA-1이라는 그 비행기, 국산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항공기, 우리 마음대로 계측 장비니 뭐니 다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응용연구 단계에서 비행시험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기술이 뭐냐? 결국은 이 비행기하고 틀려요. 이게 비행기하고 틀려. 비행기는 이 조정면이 뭐 세 군데나 이렇게 있는데 이건 딱 하나 날개 하나만 딱 달려 있어요. 양쪽에 에어론 달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컨트롤한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 사실 그리고 항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어떤 리스크, 기술적인 리스크였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기술인데 그걸 해서 보여가지고 일단 비행기가 날아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정확도는 그 당시 두 번째 정확도는요. 과연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를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한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 바로 비행 제어, 컨트롤, 항법 개통. 그것도 GPS하고 뭐 IM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합 항법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 그래서 실제로 그 비행 제어를 한 거. 그거 보여준 게 굉장히 큰 기술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잘 풀어가지고 그래서 비행시험으로 보여줬다는 그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군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폭탄의 핵심 기능은 유도 방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한 스마트 폭탄 프리츠 X. 일반 항공 폭탄에 날개와 조절판 그리고 유도 장치와 점광 신호기 등을 부착한 프리츠 X는 항공기에서 투하한 뒤 조종사가 점광 신호기로 폭탄의 위치를 확인하며 라디오 원격 조종기로 낙하 방향을 유도했다. 처음 출연했을 땐 혁신적인 방식이었지만 곧 연합군이 방해 전파를 발사하며 무선 유도 방식은 손쉽게 무력화된다. 이후 스마트 폭탄의 진면목을 선보인 것은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레이저 유도 폭탄이다. 탄호와 철교를 파괴하여 유명해진 레이저 유도 키트 페이브웨이는 1965년에 개발이 시작돼 1968년부터 베트남전에 투입됐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비추어 그 반사광으로 폭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페이브웨이 시리즈는 첫 모델인 페이브웨이 1 이후 꾸준히 성능 개량이 진행된다. 2008년 영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페이브웨이 4는 기존의 페이브웨이 2에 GPS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 사람의 시각에만 의존해 조준하고 악천후 시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레이저 유도의 단점을 GPS로 보완한 것이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아예 GPS로만 유도되는 스마트 폭탄 키트를 개발하여 배치한다. 가장 대표적인 GPS 정밀 유도 폭탄은 1996년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합동 직격탄 제이담이다. GPS 정밀 유도 폭탄은 기상에 제약받지 않고 주야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레이저 유도 폭탄에 비해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탄생한 것이 레이저 제이담 폭탄이다. 이름 그대로 기존의 제이담에 레이저 유도 기능을 장착한 키트인데 일반 제이담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동 중인 목표물까지 공격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 폭탄의 유도 방식만 진화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미국이 개발한 250파운드급 활강 유도 폭탄 SDB는 유도 방식은 제이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크기를 줄인 목적은 항공기 내부의 한정된 탑재 공간에 더 많은 스마트 폭탄을 장착하기 위해서다. F-35의 경우 기체 내부에 1톤급 제이담 2발을 장착할 수 있지만 SDB는 무려 8발이나 내부 장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이담이나 SDB 같은 최신 정밀 유도 폭탄도 분명 단점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해당 스마트 폭탄이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된 신형 전투기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별다른 개조 없이 구형 항공기에서 스마트 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활공형 정밀 유도 키트다. 대표적인 활공 유도 키트로는 미국의 롱샷이 있다. 롱샷은 탑재 기종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분명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제이담에 밀려 미국 내에서는 양산되지 못했다. 이후 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노리고 홍보하던 중 한국 판매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가 KGGB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이마저도 좌절된다. 현재 KGGB는 대한민국 공군뿐 아니라 일부 해외 수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롱샷을 도입 배치한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GGB 독자 개발을 위해 우리 스스로 기술력을 입증했던 응용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GPS 유도 키트 독자 개발을 위해서요,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외국 회사들이 어떠한 유도 킷을 내놓고 있느냐, 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박 교수님, 예. 당연히 이제 공군에서도요, 그 당시 이제 외국 제품들을 좀 검토하셨을 텐데요. 예. 어떤 성능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우리가 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략적인 작전 운영 성능이라든지 그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필수적으로 이제 애국의 대상 무기 체계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2000년저 초죠. 이제 우리가 국내 개발이냐 국외 구매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두 개의 대상 무기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보잉사의 그 제이담 통합 직격탄 제이담이라고 그 조인트 디렉트 어택 뮤니션 통합 직격탄이 하나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브리핑을 했다고 했던 그 락히드 마틴의 그 롱샷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제품에 대한 이제 특성과 기술 성능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국가에 놓고 같이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중점이냐? 그러면 그 GPS 유도 키트에서 이제 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여러 가지 요소에서는 사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정확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연동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시 됐기 때문에 많은 그 요소 중에서 이 세 가지만 관점에서 간략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양계사 제품의 A형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가장 형상에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락히드 마틴사의 롱샷은 그 사거리 연장을 할 수 있는 날개가 이렇게 부착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도 일반적인 자유낙하 폭탄보다도 그 사거리 연장 그 인키트에 의해서 사거리가 증대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잉사의 제이담보다도 그 락히드 마틴 랑샷이 그 사거리적인 측면에서는 3배 정도의 성능이 그 차이가 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정확도 측면에서는 GPS 유도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그 향상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정확도 오차가 12m 수준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과연 그 개발을 국내에 했을 때 이제 연동 항공기 개조가 연동을 위해서 항공기 개조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이담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기와 연동을 위해서 항공기 그 연동을 위해서 개조가 필요한 반면에 그 롱샷은 이제 항공기 개조가 그 필요치 않은 걸로 기술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와 같이 그 두 개의 제품에 대해서 성능과 기술적인 또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건에 맞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한국형 GPS 그 유도 개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사님, 결국은 이제 이 보잉사의 제이담과 이제 그 럭히드 마틴의 그 롱샷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외국 제품보다 더 우수한 것들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박 박사님, 박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그 키트가 바로 롱샷입니다. 왜냐하면은 항공기하고 인터페이스, 항공기하고 연동하는 그 개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우수한 이제 그 유도 키트를 이제 만든 걸로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KGGB는 항공 무기 체계인 만큼 시험 비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비행 결과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측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우리 오정훈 수석님께서 또 그중에서 공중중계 계측 장비를 직접 이제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그 개발 과정 또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뭐 대표적인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 계측이라는 업무는 그 항공기나 비행기나 미사일 모든 개발체의 그 개발 단계에서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측이라는 거는 모든 연구원들이 열심히 개발한 비행 대상체에 대해서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최종 단계인 비행 시험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이 계측은 이 개발 단계가 끝나고 실제 소요 군에 납품해서 양산이 되면 필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그 중요하지만 공간에 그 어떤 제약이 많이 받습니다. 실제 미사일 같은 경우 특히 이번 KGGB 같은 경우는 그 MK-80이라는 재래식 폭탄에 넣기 때문에 그 안에 탄두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거기에 저희도 계측 장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그만 공간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 크기도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그다음에 성능도 바꿔보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항공기 계측과 달리 항공기 계측 입장에서는 그 계측 장비의 전기를 항공기에서 따서 써서 공급을 했지만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전기를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라는 게 실제적으로 저온, 고온,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압력 관련된 그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선용도 어려웠고요. 그래 이런 어려움이 특히 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거는 항공기나 미사일이나 이 협소한 공간에서 그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그 형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성능에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느 정해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간에 맞춰서 그렇죠. 들어가는 일들이 네네네. 쉽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던 이 재래식 폭탄에 이 KGGB를 장착하면 알아서 표적까지 날아가는 이 스마트 폭탄이 된다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뭐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요, 이 폭탄에 날개만 달아주는 것이 미사일처럼 추력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좀 잘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은용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어떻게 우리가 추력 장치도 없죠. 또 폭탄에 날개만 달아주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가서 그 역할을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뭐 핵심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 질문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날개만 달려가지고 엔진도 없이 추력도 없이 그냥 날아가는 비행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일상생활에서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그 글라이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라이더에 조종사가 타고 이제 끈을 매달고 항공기에서 이제 쭉 끌어준 다음에 공중에서 끈을 딱 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가 조종해서 여러 가지 비행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 글라이더가 날아가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 그러니까 원리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멀리 날아가는 것은 글라이더가 그렇게 엔진 없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단지 이 KGGB는 조종사가 없어서 이 글라이더에서 조종사가 하는 일을 갖다가 대신하게 하는 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넣어줘서 그 모든 비행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비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비행 제어 조종사를 갖다 대신하는 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정성하고 조종성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예요. 안정성이라는 거는 바깥쪽에 바람, 돌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재래식 폭탄을 밑에다 매달고 다니는데 이런 폭탄의 제작 오차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변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어도 이 비행체가 이상 동작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안정성이고요. 조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 비행체를 원하는 속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자세 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두 가지 능력을 어느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비행 제어를 설계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안정성 쪽을 높게 설계하면 조종성은 낮게 돼요. 그리고 조종성을 높게 설계하면 안정성은 낮게 됩니다. 근데 앞에 몇 번 나왔듯이 이 KGGB는 글라이더하고는 좀 다른 게 글라이더는 조종면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KGGB는 조종면이 양쪽 끝날개 딱 한 쌍입니다. 그래서 제어계에서 이 조종성을 갖다가 커버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기술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가 재래식 폭탄이기 때문에 일반 기본적으로 정밀 유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탄보다는 훨씬 제작 오차가 큽니다. 그런 큰 오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어계를 설계할 때 일반 유도 정밀 유도 폭탄을 갖다가 제어하는 제어계에 비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설계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종성을 낮춰서 설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 조건 양쪽을 다 그런 제한 조건 하에서도 어떻게든지 가용한 모든 제어 법칙과 구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도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모두 이끌어내는 제어계를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요소였고요. 예. 어쨌든 응용 연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이 이 KGGB를 할 때 제어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자근자근하게 설명을 좀 잘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글라이더 원리로 우리가 안정성과 조종성 두 개의 어떤 균형추를 잡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뭐 균등으로 5대5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세부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었고 그런 측면들을 응용 연구가 지금 이제 잘 해준 거로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KGGB의 중요한 또 장점 중에 하나가요. 폭탄 장착만 가능하다면 어떤 항공기든 가리지 않고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비싼 최신의 전투기를 구입할 여유가 없는 국가들도요. 기존 항공기에 스마트 폭탄을 장착해서 이제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이야 이제 KGGB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으니 엄청난 매력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개발하는 과정에 정말 모든 비행기가 장착이 되는지 이 종류별로 일일이 비행 시험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오수성님.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이제 계측 시스템도 이제 그 항공기별로 종류마다 전부 다 별도로 마련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KGB의 특색이 아까 말씀을 전분전에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재래식 폭탄의 키트라는 거를 씌워서 하기 때문에 항공기별로 항공기에 붙이는 위치는 다 정해져 있고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거는 뭐 여러 항공기 기종에 따라서도 또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붙여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계측 입장에서는 계측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유럽, 미국, 저희들 아시아부터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계측의 복잡도는 이제 각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큰 프레임에서는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응용연구 개발 당시에는 서산 시험장에서는 그 저희들이 이대열 단장님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KT1하고 KA1을 개발을 했고 그 항공기를 처음에 만들었던 시제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제기를 갖고 그걸로 이제 다른 비행 시험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KGB 응용연구 사업이 저희들 서산시험장에서 하게 되고 저희 항공원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비행시험에 대한 어떤 긴박감, 긴장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개발을 하고 실제 비행시험을 하려면 개발된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모든 부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된 어떤 통제 센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항공기랑 교신하는 항공기에 붙여서 시험을 하는 거니까 항공기와 교신하는 그 모든 걸 통제하는 통제사 업무, 그다음에 모든 그 엔지니어들이 앉아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제 계측 장비들을 구비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항공기 개발할 때 했던 노하우와 또 이제 안흥 시험장에서
그 미사일 비행 시험했던 노하우들을 이제 좀 접목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큰 그 지상 계측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를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게 다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항공기 기종과 관계없이 비행 시험은 이제 운영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항공기 비행 시험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항공기는 항상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산 시험장에서 항공기를 항상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선 신호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이라는 건 항공기에서 한번 분리되면 탄착지까지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안테나에서 그 지형적인 문제로 신호를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을 한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공중에서 떠가지고 계측 신호를 중계를 하는 것도 해볼까 하다가 실제적으로 안정적인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탄착지가 서해 쪽에 있기 때문에 서해 근방에 그 좀 탄착지 가까운 곳에 이제 그 탄이 KGB가 쭉 내려오는 거를 받을 수 있는 최적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희 서산 시험장까지 쭉 중계를 해줄 수 있는 중계 시스템도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한번 저희들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그 서산의 메인 시험 그 시스템, 그다음에 그 서해안 쪽의 중계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항공기와 뭐 특별한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그 비행 시험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자유낙하는 재래식 폭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유도 그 폭탄으로 화할 수 있겠느냐. 전투기는 항공 무장이 없으면은 그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원하는 정도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모두 이끌어내는 제어계를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굉장히 그 조그만 공간에 맞게끔 저희들이 크기도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그다음에 성능도 바꿔보고 중계 시스템도 그 당시에 최초로 한번 저희들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야, 이 KGB가 과연 날아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KGB의 응용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응용 연구의 목적은요, 과연 우리 힘으로 GPS 유도 키트를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공군은 이 무기 체계를요 꼭 배치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응용 연구마저 시간을 끌 수 없을 테고, 만약 시간과 예산만 쓰고 또 기술 검증에 실패하면 또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었을 텐데요. 당시 이제 이 연구 책임을 맡고 계셨던 우리 이대월 박사님 모셨는데 많은 고민하셨죠?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이거 의사 결정을 할 때 저는 이제 군하고 많은 상대를 하고 군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는 믿지를 못하는데 이게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연구원들은 아니 3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비행 시험을까지 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을 넓혀가지고 시험 개발까지 하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또 압박이 심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 사업이 가야지 성공하는 거지 안 가면은 힘들다. 가도록 결정해 주는 건 결국 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우리 연구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두 분, 우리 이은영 책임도 있고 오정원 수석님도 있지만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강행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진짜 우리 연구원들이 3년 동안 정말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응용연구에서 군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패하면은 군에서는 부매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
만약 구매로 들어섰으면 오늘날의 KGGB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무장 시험이라는 자체를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시험 평가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험 평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KT1 개발할 때 시험 평가든 모든 그 시설들을 갖다가 갖추는 거와 똑같이 무장 시험하는 것도 처음으로 그걸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셋업을 시키면서 하는데 좀 어려운 거는 기간도 짧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결국 한 게 우리 비행기 KA1에다가 KGGB를 한번 달아보자. 그다음에 항공 시험장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시험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흥에 있는 그 시험장, 뭐 서해 앞바다에 있는 시험장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서 결국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무장 시험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수립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아마 응용 연구하면서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험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응용 연구 기간 동안에 최소한 3번의 비행 시험을 하자.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력을 갖자 그래가지고 4번의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서 3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실제 KA1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KM 우리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모든 계측 장비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물론 그 KGGB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해야 되지만 그 모태 항공기 그걸 KA1 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비행 시험을 했고 결국은 3번 비행 시험을 했는데 1차 시험에서는 야, 이 비행기가 이 KGGB가 과연 날아갈까? 근데 다행히 날아가더라고요. 어르신이 근처로 비슷하게 가가지고 그때 기억이 지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요구 조건이 없어요.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한 150m 정도 타겟을 빠졌지만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야 2차 시험도 하자. 근데 2차 시험 하니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9m 정도로 들어갔으니까요. 3차 시험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했더니 이제 계속 고쳐가는데 이제 아마 더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것도 한 18m 정도 딱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정확도라는 그런 그 군의 요구 조건이 없는 상태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자신감을 얻고 우리 연구원들 자신감을 얻고 이 사실을 우리 군에서 제일 기뻐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응용연구 비행시험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여기 계신 우리 연구원들 우리 군에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됐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성공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겸손의 말씀을 좀 주시는데 이 KGGB의 연구 책임자로서 그 당시 어떤 고뇌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오수성님도 그렇고 이 그 책임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같은 연구원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들 또 우리가 만든 항공기가 마침 또 있었고 네, 또 아는 시험장과 서해 앞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지형심으로 10분 또 이 활용을 하고 또 관계자들도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응용 연구 결과 이제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GPS 유도 키트를 갖고서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그 어떤 리스크를 갖다 이번께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비행시험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비행시험에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거는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군에서 그걸 신뢰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가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정리하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용 연구를 통해 독자 개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과연 실제 체계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을지 국산 스마트 폭탄 KGGB 탄생 비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